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라이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리를 해두고 이제 여러분과 다시 만나려고 다시 라이브를 찾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영국 심리치료사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질문 사항들 중에서 영국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한꺼번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뭐 심리학이라든지 심리치료에 대한 이 분야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거든요. 그 직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헷갈리는 부분을 또 집어서 저희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정신과 의사도 들어보셨고 뭐 임상심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뭐 뇌과학자 많은 그런 용어를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뇌과학자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심리 치료를 하거나 어떤 그러니까 클리니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뇌가 어떤 식으로 생겼고 어떤 구조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셀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 뭐 세포 어떤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또 뇌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뇌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뇌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뇌가 작동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치료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힌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과학자들은 뇌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심리치료 모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뭐 사이콜로지, 심리학의 뭐 학자라든지 또 이론가,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연구를 하시는 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또 치료를 하시는가? 아니에요. 이론가고 연구하시는 분이고 학자 이런 아카데믹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직접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데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치료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직접 이걸 임상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직접 치료 모델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임상 분야, 클리니션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영어를 섞어서 말할 수 있어요.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한국을 또 안 가게 되면 어, 좀 한국어가 약간 어눌해진다기보다 약간 제가 녹슬게 돼요. 제가 알고 있던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까먹을 때도 있고 좀 약간 어버버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제가 섞어서 쓸 수도 있다는 점 약간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자 쪽을 알아봤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치료 모델을 만들고 우울증은 뭐지? 이건 이런 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모델 그리고 치료하는 모델을 만드는 그런 이론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이제 임상을 하는 사람 이런 모델을 가지고 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직접 치료에 적용시키는 사람, 내담자를 직접 만나고 치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클리니션이겠죠. 네. 여기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첫 번째, 그 psychiatrist, psychiatrist라고 하면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한다? 메디컬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의사, 그쪽 분야입니다. 그리고 psychologist가 있고 또 psychotherapist가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죠. 심리학자인데 근데 심리학 연구라든지 이론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clinical psychologist, 임상 심리학자, 임상이 붙어야 돼요. 임상 심리학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식으로 내담자를 보고 치료를 하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또 psychotherapist, 심리치료사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카운셀링이라고 하죠. 뭐 상담, 카운셀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뭐가 다르냐면 일단 한국에서는 정신과 의사와 그리고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진료는 의사가, 처방은 약사가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은 따로 있고 심리치료사가 하는 일은 또 따로 있는 방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는 뭐 미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psychiatrist,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나서 내담자를 만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증상은 우울증이다. 아니면 공황장애다. 아니면 뭐 범불안 장애다. 이런 식으로 진단명을 줘요. 진단하고 공식적인 진단명을 내립니다.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그래 진단했어.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치료해야겠지? 치료를 할 때 특히 약물로 치료를 한다. 이 두 가지가 정신과 의사가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약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약물 플러스 심리치료, 토킹 테라피라고 하거든요. 말을 하면서 하는 치료, 말하는 치료. 그런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약물보다는 심리치료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자, 심리치료사를 보러 가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겠죠. 그때 보는 것이 심리학 쪽의 클리니션인 거예요. 그 클리니션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가 있고 또 사이코테라피스트가 있는데 그 테라피스트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카운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좀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상 심리치료사,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박사 과정이 있어요. 클리니컬 박사 과정이에요. 그냥 박사 과정이 아니라 내담자를 보고 실습을 하는 그런 클리니컬 박사 과정을 한 사람들이 이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라는 직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그 3년 동안 여러 분야를 배워요. 그러니까 뭐 인지행동 심리치료, 뭐 정신분석, 프로이트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정신분석, 뭐 정신역동, 뭐 패밀리 테라피 아주 종류가 많겠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조금 담궈 봐요. 그리고 그런 치료 시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의사들이 여러 병원들을 돌면서 수련을 하듯이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점도 있긴 하겠죠. 전문가가 분명하고 또 CBT, 인지행동심리치료를 좀 더 다른 분야보다 깊이 있게 배워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다 아니까, 많이 아니까 좀 더 종합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이 내담자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되겠네, 저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되겠네,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더 큰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clinical psychologist 말고 두 번째, psychotherapist는 뭐냐? 심리치료사예요. 전문 심리치료사인데 심리치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테라피스트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제 정신분석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또 뭐 드라마 테라피, 뭐 뮤직 테라피 이런 쪽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정신역동, 뭐 사이코다이내믹스라고 하죠. 이런 쪽 하시는 분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 상황 말고 제가 영국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영국에서는 CBT, CBT가 무슨 말이냐면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요. 인지, 행동, 심리치료를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만약에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영국 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CBT를 하시는 게 진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제가 직접 클리닉을 다녀보면 제일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수요도 크고 공급도 큰 치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CBT가 좀 대세라는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evidence-based treatment라고 하죠. 검증된 과학적으로 어떤 임상 실험이 충분히 있고 검증된 그런 분야는 CBT다 하는 과학 치료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또 새로운 연구가 계속 나오면서 다른 종류의 심리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CBT라는 한 우산 아래에 이렇게 크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BT가 이제는 한물 갔어. 옛날 거야. 이게 아니라 새로운 연구가 계속, 새로운 연구를 계속 받아들이고 치료법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 몸집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치료의 대명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할 때는 CBT를 많이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진로가 좀 전망이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는 또 카운셀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운셀링은 심리치료랑은 조금 다른데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NHS 안에서 그러니까 국립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안에서 수요는 CBT가 많고 카운셀링은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CBT 대 카운셀링이 한 4대 1? 그리고 지역마다 카운셀러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카운셀링을 언제 권하냐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공황장애다. 아니면 내가 social phobia, 그러니까 사회 불안 장애다. 이런 특정한 진단명이 있을 때 이렇게 치료 모델을 가지고 치료에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혼이라든지 피치 못하게 일어나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사별이라든지 아니면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고비를 지날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누군가 터놓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굉장히 안전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제공하는 게 카운셀링이다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인간 중심, 뭐 카운셀링이다, 테라피다 이런 얘기를 할 땐 보통 카운셀링이라는 큰 범주 안에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임상 쪽은 메디컬 쪽, psychiatrist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런 쪽이 있고 심리학을 이용한 토킹 테라피 이야기로 풀어가는 말로 풀어가는 그리고 또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풀어가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clinical psychologist 그리고 CBT therapist 제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카운슬링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요. 영국 NHS에서 일을 하는 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다면 여기 코멘트로도 좀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NHS에서 일하는 게 어떤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약간 의료 공무원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이에요. 한국에서도 공무원 열풍이 불었잖아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중에서도 내가 스스로 막 나를 홍보하거나 뭐 세일즈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NHS예요. 근데 특히 이 심리치료 부분은 굉장히 펀딩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팅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대폭 줄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해요. 비판도 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대기도 길고 그리고 한국처럼 빠르지 않고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맞아요. 맞는데 그 심리치료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정부가 그 펀딩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NHS에서 한창 일을 할 때는 한 달 이상은 그래도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한 2주 만에 거의 초기 면담을 했었어요. 폰으로. 하고 한 달 안에는 좀 보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 사실은 너무 그 수요가 폭발을 해서 그렇게 일찍 볼 수 없고 대기가 아주 길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펀딩이 많고 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이 너무 모자라다.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일단은 직업은 계속 있을 것이다. 제가 직업이 없어서 정말 고민이다. 뭐 잘릴까봐 고민이다. 이런 고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인력은 부족하고 수요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있고요. 일단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의료 공무원처럼 공무원이긴 한데 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주 3일은 NHS에서 일하고 따로 내가 프라이빗 클리닉을 따로 운영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면이 있고요.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시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부분 꼭 제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할게요. 또 다른 점은 NHS에서 일을 하는 점은 그런 유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서
잘릴까봐, 뭐 직업이 없을까봐 고민하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내가 프라이빗 클리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1년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 가능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좀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오겠다. 다시 재취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The Remote Therapy라고 이제 화면상으로 컴퓨터로 내담자를 환자라고 안 하죠. 한국에서는 요새. 영국에서는 아직 환자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patient. 그런데 내담자를 볼 때 이제 컴퓨터로 보는 거죠. 화상 치료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클리닉으로 가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니까 일의 유동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특히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저도 워킹맘이라 가정과 병행해야 되는 일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유연성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또 염두하면 좋을 부분은 NHS에서 일할 땐 좀 일이 많이 힘들어요. 하루에 한 5명을 봐야 되고 그게 보통 타겟이거든요. 한 사람에 1시간 정도, 50분, 거의 한 1시간 되죠. 그리고 페이퍼워크, 그러니까 뭐 노트를 써야 되고 이런저런 레터도 써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정신없고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좀 업무량이 좀 많다. 이런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 심리치료, 사이콜로지 이 부분이 이 분야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영국에서도 영국인들이 다수예요. 좀 소수라고 해야 될까요? 소수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영국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오는 뭐 이점도 있을 것이고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다 익숙해지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질문 사항. 어떻게 하면 CBT 테라피스트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굉장히 제가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루트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다른 분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까지 가서 CBT 테라피스트가 되는 과정을 어떻게 결심했는지, 어떤 계기로 이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하다.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뭐 이런 큰 그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CBT 테라피스트가 돼야 되겠다. A, B, C, D 이렇게 쫙 계획이 다 있어서 이렇게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알았겠어요. 솔직히. 물론 제가 마이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그림이 다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멋져 보이겠지만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배낭여행으로 여행을 왔다가 유학을 하고 싶어서 학교도 알아보고 인터뷰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쌓아갔고 제가 이런 그림이 쫙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사실은 하다 보니 이렇게 돌아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일단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가 되는 방법이 있고 또 CBT 테라피스트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doctorate 있거든요. 그러니까 PhD인데 박사 과정. 이건 PhD는 아니고 약간 클리니컬 쪽 PhD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지원을 하려면
힘들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저도 처음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임상 심리치료사, 임상 심리학자라고 하죠. 안 되는 경우,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일단 영국인이거나 영국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EU였을 때는 EU 국민이어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영주권이 없었고 워크 퍼밋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과정은 3년 임상 박사 과정인데 국가에서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왜 의사 수련의들이 하듯이 국가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학생들 아니면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인이 된다고 해도 바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2년, 3년? 잘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CBT를 하게 됐는데, 이 입학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어요. 일단 CBT를 하려면 그 마스터 디그리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석사 과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마스터 디그리도 있고 postgraduate diploma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석사 과정이라고 할게요. 석사 과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행동심리치료 CBT 치료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석사 과정이 있어요. 인증받은 과정만 되는 거예요. CBT 가르쳐 준다 하고 석사 과정 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협회에서 인증하는 과정만 있어요. 그게 제가 했을 당시에는 런던에 한 개 있었고 큰 도시마다 한 개씩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크셔에 한 개, 어디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은 아마 2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열 홀로웨이라는 대학에서 그 과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산학협동으로. 그런데 지금은 킹스 컬리지에서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킹스 컬리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BABCP라는 그 협회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셔도 돼요. 그 입학 조건은 뭐냐면 일단 정신과 관련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했을 때만 지원할 수 있어요. 제가 했을 당시는 3년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2년으로 줄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죠. 예를 들면 이미 기존에 심리치료를 하고 계시던 분, 뭐 카운슬링 쪽도 되고 아니면 뭐 이미 박사까지 다 하신 분들,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 그분들도 난 CBT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좀 부족해.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그것만 파서 배우고 싶어.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 분들도 와요. 그리고 정신과 쪽 간호사 분들도 와요. 그리고 소셜 쪽 그런 쪽도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복지 이런 쪽 사회복지사죠. 그런 쪽 이런 관련 업계에 이미 한 2, 3년 종사한 사람들만 지원을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정신과 뭐 간호사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러면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그 석사 과정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하면 한 1년 반인데 실은 실습까지 다 하면 한 2년 걸리거든요. 2년 정도를 다 실습과 그리고 배움을 다 거친 다음에 그 자료를 다 모아서 그 협회에다가 이제 자격증 신청을 하면 그제서야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냥 자격증이 아니라 provisional accreditation이라고 임시 자격증을 1년을 줘요. 그 다음에 그 1년을 채우고 나서 이제 풀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자격증이 나오고 또 그 자격증을 가지고 프라이빗 클리닉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NHS에서 일하는 게 좋은 게 그렇게 되면 내가 자격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나 NHS 경력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NHS에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저는 실은 제 백그라운드가 예술계였었고 미술이었고 그리고 또 철학과 이렇게 저는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과를 졸업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처음에 미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뭐 큐레이터도 되고 싶었고 뭐 20대 꿈은 너무너무 많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세상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니까 경험도 적고 데이터도 적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방황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길로 올 수 있었을까? 저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런던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저는 뭐 사회복지사도 아니었죠. 뭐 의사도 아니었죠. 이미 임상 심리치료 심리학자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루트냐면 저는 drug addiction, 약물 중독이라는 루트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뭐냐면 처음에 제가 영국에 왔을 때 여기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석사 과정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학교를 다 돌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킹스 컬리지 거기 가서 drug addiction, 약물 중독에 대한 마스터스 디그리, 석사 과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먼저 약물 중독에 관한 석사 과정을 했어요. 그런데 약물 중독 분야는 꼭 전문 상담사가 아니라도 상담원이라고 하죠. 상담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참 놀란 부분이긴 한데 영국에는 워낙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중독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상담원을 한 거죠. 처음에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신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Mental Health Hospital이라고 하죠. NHS에 있는 Mental Health Hospital로 가서 그 정신과 내에 예를 들면 병동 내에 약물 중독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을 상대로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동도 들어가고 또 뭐 지역의 여러 기관, 정신과 관련된 기관에 들어가서 제가 약물 중독에 대한 상담을 하는 상담원이 됐었죠.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약물 중독의 문제도 있고 그 약간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증 자체로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그 시스템이 좀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해서 dual diagnosis라고 해요. 이 분야에서 제가 먼저 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5, 6년 정도 거기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이걸 토대로 그 석사 과정을 지원을 한 거죠. 야, 봐라. 내가 이 분야에서 한 5년을 일했어. 그러니까 나 지원 자격이 있는 거야. 충분히 경험했어. 그래서 그 석사 과정에 제가 지원을 하고 또 뽑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한 20명 정도 뽑는데 런던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런던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신과 의사라든지 임상심리학 박사인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CBT를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왔었고
저처럼 드러그 어딕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들어온 분들은 그 수가 좀 적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트로 저는 들어갔다. 근데 또 신기한 점은 어, 그 학비가 조금 다른 석사 과정에 비해서 저렴해요. 뭐 외국 학생이라고 해서 한 3배 받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워크퍼밋으로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 여권상으로는 외국 학생이라서 거의 한 두세 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필수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분야의 인력을 키우는 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영국 학생들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학비를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비싸지 않게 잘 교육을 받고 수련도 하고 그렇게 2년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런던에는 두 학교에서 이거 진행을 하는데 킹스 컬리지랑 로열 홀로웨이 한번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나요? 제가 지금 40분이라서 짧은 질문 딱 한 개만 받고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정해진 그런 루트로 갈 필요가 없다. 돌아서 가도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정해진 루트만 가면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심리학 석사를 하고 또 그 관련 분야에서 좀 일을 하다가 또 assistant psychology라고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다가 자격 요건을 맞춰서 clinical psychologist 임상 박사 과정을 겪고 또 clinical psychologis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주 정석인 과정이겠죠.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왜냐하면 좀 인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영국인들도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CBT 이쪽에서도 이게 정석으로 그 과정을 밟았다기보다는 좀 돌아서 갔다. 인터뷰 팁. 네. 인터뷰 팁. 네. 일단은, 제가 석사 과정을 지원할 때 인터뷰 팁이 있다면 이래요. 이거 좀 약간 꿀팁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교수님들을 만나잖아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킹스 컬리지의 드러그 어딕션 쪽에 지원을 했을 때 사실 그 교수님이 저를 뽑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숙제를 내주시고 좀 약간 계속 퀘스트를 내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매달리긴 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계속 괴롭혔어요, 사실은. 근데 아트 쪽이잖아. 뭐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을 텐데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근데 제가 좀 쪼르고 쫄라서 결국은 인터뷰를 그래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 석사 과정 뭐 이런 학계 쪽에 인터뷰를 할 때는 뭘 아셔야 되냐면 아카데믹 쪽에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저서를 읽었다거나 자신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 분이 저를 인터뷰를 하시는 이 교수님의 이제 대표적인 주제 그리고 저서 적어도 정말 딱 대표적인 거 한 개는 꼭 충분히 읽고 이제 인터뷰에 응해야 돼요. 응하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다 이런 걸 어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면 뭐 마지막에 질문할 거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궁금해요. 학비가 얼마예요? 뭐 이거 어때요? 정말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이때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뭘 물어봐야 되냐면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교수님을 추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려야 되죠. 이 학교가 이런 부분의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수님이 대답하면서 나 이거 나의 공로지. 내가 이렇게 했지. 우리 그렇게 해서 유명해 하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자랑스럽죠? 자랑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드려야 돼요. 어, 그런 게 약간의 꿀팁이라고 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 교수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네 정말 인터뷰 잘했네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말을 많이 하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을 때 너무 말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마지막에 던진다.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저서, 대표적인 주제 그런 건 꼭 읽고 넘어간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말했냐면 저 믿고 합격시켜 주세요. 저 제일 빨리 취업해서 나갈 자신 있습니다. 하고 약간 허언증일 것 같긴 한데 약간 정말 그때는 정말 저는 절박했고 꼭 뽑아달라는 그런 걸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는 너무 동기가 충만하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job 인터뷰는 어떻게 했나? job 인터뷰는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긴 하는데요. 보통 CBT 테라피스트를 채용을 할 때 클리니컬한 부분을 꼭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사례를 줘요. 누구누구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모델을 한번 그려보라. 그래서 치료 계획을, 치료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래? 이런 클리니컬한 그런 질문들을 물어봐요. 그런 것들 물어보고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병원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너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느냐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 때문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겸손하고 좀 약간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인터뷰에선 중요하다. 겸손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잘 못하는데 뭐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확실히 잘 알고 열심히 할 준비가 있다. 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제가 여러 NHS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그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사실은 새로 인터뷰를 봐요. 네, 새로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새로운 잡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클리니컬 질문이 아주 컴플렉스한 질문은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자세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치료사인데 우리 치료사도 누군가에게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항상 내가 완벽하고 내가 항상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늘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료에게서도 배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슈퍼비전에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나의 약점, 내가 못하는 부분을 감추지 않고 충분히 드러내서 프로세싱하고 또 배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 직업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직업적인 그런 knowledge, 지식과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원칙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경고하지만 또 늘 배우는 자세도 함께 보여줘야 된다는 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은 없나요?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뵌 적이 없어서 약간 긴장했던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한다고 평소에 입는 이런 목티도 입고 그냥 편안하게 추리닝도 입고 이렇게 왔는데 또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한동안 못 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자주 뵀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인사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제가 공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봐요.